영화 콘텐츠 제작 크루 온더플로가 진행하는 팟캐스트 펀치 드렁크 무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게 된 제로입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갑자기 유년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던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사회생활이 힘들거나 인간관계에 지칠 때 혹은 막막한 미래를 생각하며 불안이 될 때 자주 그러는 것 같습니다. 친구들과 해맑게 술래잡기를 했던 기억, 가족들 앞에서 재롱을 떨고 웃고 떠들었던 기억,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순간들을 추억하며 스스로를 달래고는 하죠. 그러나 그렇게 향수해졌다 보면 문득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과연 내가 추억하는 그 시기가 정말 상처 없이 행복했던 시기였을까? 시간이 흐르고 기억이 점점 덮여가며 내가 미안한 것은 아닐까 라고 말이죠. 누구나 한 번쯤은 품어봤을 이 질문을 아른거리는 여름밤의 정치와 함께 상기시키는 작품이 있습니다. 펀치 드렁크 무비 명작 돋보기 시간. 오늘의 작품은 2020년 개봉한 윤다비 감독의 데뷔작 남매의 여름밤입니다. 본격적인 영화 돋보기에 앞서 이야기를 나눌 패널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이번 방송부터는 새로 들어온 온더플로 6기가 합류하는데요. 오늘은 6기 두 분과 함께합니다. 루즈님, 아차님, 부다님,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6기로 합류하게 된 루즈입니다. 제가 빛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스페인어로 루즈가 빛이라는 뜻을 담고 있고 어감도 마음에 들어서 루즈라는 활동명으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6기로 들어온 아차입니다. 저는 살면서 아차 하는 실수를 되게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친구들에게도 별명을 아차로 불려서 아차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5기에 이어서 6기에서도 부단이 달리고 있는 부단입니다. 이제 패널분들 소개도 마쳤으니 명작 돋보기 1부 시작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영화를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인데요. 영화의 인상적이었던 장면이나 연출에 대해 다양하게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영화에 대해 이야기 전에 먼저 가벼운 질문으로 시작해보고 싶은데요. 패널분들은 다들 남매 여름밤 어떻게 보셨나요? 먼저 부다님부터 말씀해 주실래요? 저는 사실 영화를 보면서 제 어린 시절과 너무 비슷해 참 많이도 울었던 것 같은데요. 오랜만에 감정적으로 봤던 영화였고 초등학교 일기장을 열어보는 마음으로 봤던 것 같아서 기억 속에 오래 남을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차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도 대학교 다니면서 이제 본가와 떨어져 살게 되었는데 남매 여름밤 보면서 가족들이 가장 많이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 생각이 나면서 부다님처럼 뭔가 감정이 동요하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작년에 이 영화를 한 번 보고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 한 번 더 보게 되었는데 늘 여름에 보기 정말 좋은 영화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영화의 영상미를 정말 좋아하는데 아름다운 영상미를 통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여름 감성을 잘 표현하면서도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함께 보여주어 좋았습니다. 네, 패널분들의 말씀을 들어보기만 했는데도 영화에서 봤던 몇 풍경들이 벌써 머릿속을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번 방송에서는 남매 여름밤에 대해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영화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아차님, 영화의 전반부 줄거리는 어떻게 되나요? 고등학생 옥주와 초등학생 동주는 아빠 병기와 함께 방학 동안 할아버지 집에서 지냅니다. 남편과 다투고 집을 나온 고모 미정도 합류해 낡은 2층 양옥집에서 5가족의 여름이 시작되는데요. 사춘기를 겪고 있는 옥주는 관계도 자아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 현실을 속상해합니다. 이 때문에 멋모르고 해맑은 동생 동주를 자주 구박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가끔 고모와 이야기하고 가족들과 함께 할아버지의 생신도 축하하며 다신 오지 않을 10대 시절의 여름밤을 보냅니다. 영화는 옥준의 가족이 원래 살던 집에서 할아버지 집으로 이사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흘러나오는 음악과 함께 주행하는 옥준의 자동차를 담은 롱테이크가 인상적인데요. 사실상 영화의 첫인상이라 할 수 있는데 이 오프닝은 다들 어떻게 보셨나요? 먼저 부다님 말씀해 주실래요? 저는 사실 영화를 볼 때 초반부에 집중이 되게 약한 편이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초반부에 롱테이크로 한 장면에서 좀 몰입해서 보다 보니까 확실히 잔잔한 영화더라도 몰입감이 생기고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 쇼트 안에 그 가족이 살아왔던 방식이나 각 인물의 성격도 엿볼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제 안에 공상을 더 그리게 되면서
좀 긴 테이크를 되게 즐기면서 봤던 것 같습니다. 음악도 실제감이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저도 정말 보면서 같은 생각을 했어요. 이동하는 장면을 보여줄 때 차 안에 카메라가 있는 듯한 그런 장면은 하나 정도 있으면서 맞아. 클로즈업을 잡아주는 장면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도 하나 없이 정말 누군가가 관조하는 듯한 그런 시선으로 저는 카메라를 쭉 롱테이크로 담아냈는데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게다가 마지막에는 노래와 함께 터널로 끝나니까 더욱 그런 느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영화의 오프닝을 보면서 이웃집 토토로라는 영화가 생각났는데요. 그 영화에서도 아빠가 아이들을 데리고 시골집으로 이사를 가는 차 안으로 영화가 시작하는데 뭔가 이 영화와 그 영화의 공통점을 보여주는 장면인 것 같아서 토토로가 떠오르기도 했고 오프닝이다 보니 앞으로 영화가 어떻게 전개될지 힌트를 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해서 조금 롱테이크로 이어지는데도 지루하지 않고 집중하면서 볼 수 있었던 장면인 것 같습니다. 저도 부다님이나 루지님처럼 토토로가 생각이 나는 장면이기도 했는데요. 이사를 하는 한 가족을 제가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아서 저도 좀 인상이 깊었던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진짜 아차님 같은 생각을 했는데 저는 특히 그 동주가 목에 인형 매달고 있는 게 너무 귀엽더라고요. 맞아요. 진짜 어렸을 때 저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남자애들은 다 뭐든 목에 걸고 보잖아요. 네. 허전해요. 목이 길다 보니까. 더운데도.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영화는 남매인 옥주와 동주가 집에 들어온 첫날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런 첫날부터 옥주와 동주는 방을 가지고 투닥거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저희가 방송하기 전에 얘기를 다 나눠봤잖아요. 근데 공교롭게도 저희 모두가 다 남매더라고요. 맞아요. 이런 옥주와 동주의 모습, 현실 남매로서 어떻게 느껴지셨나요? 루즈님 먼저 말씀해 주실래요? 저는 이 장면이 현실 남매를 되게 잘 담아낸 장면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 장면뿐만 아니라 영화 전체적으로 옥주와 동주의 남매 관계성을 보는 재미가 있었던 영화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무래도 누나이다 보니까 옥주의 입장에 되게 공감이 되었는데요. 이 영화에서 아무래도 동주는 나이도 어리고 하지만 옥주는 사춘기잖아요. 그리고 고모인 미정이 오기 전까지는 집안에서 옥주만 여자이고 모두 남자인 상황이기 때문에 사춘기이고 혼자 다른 성별을 가진 옥주를 가족들과 동주가 좀 배려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영화 보는 내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동생과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서 사실 이입이 되기보다는 나이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 남매들은 저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많이 했고요. 저는 동생이 조금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동생의 그런 장난스러운 행동이나 멋모르고 정말 해맑던 그런 모습이 좀 인상이 깊었어서 현실 남매는 저럴까 하는 생각도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인상이 깊었나요? 아니면 때리고 싶었나요? 저는 아이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좀 재밌고 인상이 깊었어요. 귀엽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저 또한 너무 사랑스럽다고 느꼈는데요. 아마 제 동생이었으면 모기에 다 특기나 한이 있더라도 저랑 같이 앉았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래도 누나 옆에서 자려고 뭔가 남동생이 애교를 부리는 것 같아서 동주가 너무 귀여웠고 사실 그쯤 나이 되면 누나는 까칠해지고 남동생과 좀 사이가 멀어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아직까진 그래도 참 귀엽게 지내고 있는 남매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제 저 혼자 동주의 입장에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보면서 정말 동주가 저 어렸을 때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소름 돋기도 하더라고요. 이거는 남매가 아닌 사람은 절대로 만들 수 없는 장면이다. 그죠. 동주의 그런 심정도 이해가 가고 특히 옥주는 나이가 이제는 비슷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동주보다 그러니까 옥주의 자기 자신을 지키고 싶은 좀 자신의 영역을 만들고 싶은 그런 기분도 이해가 돼서 맞아요. 정말 공감이 됐던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둘이 싸우는 게 그 나이 때에 맞게 너무 싸워가지고 맞아요. 되게 귀엽기도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영화는 초반까지 남매의 투닥거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색한 공기를 보여주다가 고모가 등장하면서 분위기가 바뀌게 되잖아요. 이러한 고모 미정은 오빠 병기와 함께 남매인 옥주와 동주를 잘 챙겨주기도 하는데 이러한 미정은 어떤 캐릭터로 느껴지셨나요? 더불어 병기와 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 먼저 말을 하자면은 일단 고모 야무졌고 아빠 무기력한 게 너무 그냥 그 밸런스가 맞아가지고 맞아요. 일단 두 분의 합이 좋았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아빠에 관해서는 약간 흔히 옛날에서 보이던 그런 좀 권위적인 아버지가 아니라
본인의 경제 상황을 자식들한테 보여주는 걸 굉장히 창피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본인도 굉장히 무기력한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저는 약간 애잔하기도 했고 고모의 경우에는 진짜 저희 고모 보는 것 같았습니다. 오. 저희 고모도 야무지신 편이거든요. 그리고 자기 주장이 강하시고 그래서 이 감독님은 정말 가족을 보는 시선이 세밀하구나 그런 걸 느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도 이어서 얘기를 해보자면 미정이 집에 합류하게 되고 또 미정의 남편이 집을 찾아오는 씬이 있었어요. 새로운 가족을 만나서 가정을 꾸리더라도 어쨌든 남으로 출발한 사이다 보니까 상처를 받거나 나의 마음을 돌보고 싶을 때는 결국 좀 본 가족에게로 돌아오게 된다는 느낌을 받았고 왜 어머니들이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결국은 가족이 제일 중요하다. 아 그렇죠. 네 남동생이 제일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미정과 병기의 관계성도 되게 재밌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저는 고모를 보면서 고모가 아이를 원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혼 생활이 있어서. 맞아요. 그래서 더 조카들에게 이렇게 살갑게 대할 수 있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고모가 되게 잘 챙겨줬고 저는 아빠 병기 보면서 좀 되게 뭉클했던 것 같아요. 사실 병기 나이 때 어른분들을 보면 대부분 병기처럼 어렵게 생계를 이어가시거나 혹은 최근에는 좀 가족에게 권위적이지 않은 아버지의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어서 조금 병기 모습을 보면서 뭉클했던 부분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두 캐릭터를 보면서 진짜 다 현실에 있을 것 같은 캐릭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특히 고모인 미정한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영화에서 옥주와 동주가 고모를 되게 좋아하는 느낌으로 나오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 옥주와 동주의 마음에 되게 공감이 됐었던 것 같아요. 뭔가 조카들한테는 살갑게 대하면서도 되게 인간적인 모습이 많이 묻어나오잖아요. 미정한테. 말투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뭔가 제가 조카였어도 그런 고모를 좋아할 수밖에 없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이어서 약간 할 수 있는 질문이 약간 고모가 들어온 이후에 고모와의 관계에서 누나 옥주가 아빠나 동주보다 고모와 더 친한 면이 좀 강조가 되잖아요. 반대로 동생인 동주는 약간 아빠의 유대를 강조하는 장면이 좀 덜어 나오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약간 고모와 옥주 그리고 아빠와 동주 식으로 이런 관계성이 대비가 되는 게 어떤 이유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저부터 말을 해보자면 사실 동성과의 연대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좀 시대와 사회에서 자신의 마음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봐줄 수 있는 동성이란 존재가 가족 관계에서도 참 중요한 것 같은데 옥주에게는 고모가 자신의 언니 같은 존재이자 또 엄마이지 않았을까 싶어서 좀 더 그들의 관계성이 따뜻하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아마 옥주에게는 평생 있을 엄마의 그늘이 뭐 미정이지 않을까 싶기도 했고 성인이 되어서도 이제 미정이랑 단둘이 누워서 도란도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저도 따뜻해졌던 것 같아요. 네,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옥주가 사춘기인 것도 조금 중요하게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평소에도 동성과의 연대가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 건 사실인데 사춘기에는 조금 더 예민하고 아빠한테 할 수 없는 이야기도 많아지다 보니까 그 집에서 유일한 여자인 고모에게 더 속을 터놓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저도 앞 두 분과 비슷한 입장이었는데요. 저도 사춘기 때 사실 아빠에게 고민을 터놓기는 되게 어렵잖아요. 맞아요. 저도 위에 언니가 있는데 언니나 엄마에게 고민을 터놓는 건 훨씬 쉽더라고요. 동성 간의 유대감이 좀 컸지 않을까 이 관계 속에서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저였어도 아빠한테 이런 얘기를 하기가 쉽지 않지 않았을까 그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식으로 영화가 전개가 되면서 영화의 전반부는 할아버지의 생신을 축하하는 시퀀스로 마무리가 되는데요. 이제 늦은 밤 할아버지와 옥주가 오래된 레코드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를 같이 듣는 모습이 영화에서 가장 뭉클한 장면으로 다가왔습니다. 다들 이 전반부의 마지막 시퀀스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부터 말을 해보자면 저는 이거 보면서 와 진짜 아름답다라고 감탄을 했던 것 같아요. 특히나 야밤에 할아버지 집을 제가 언제 가봤나 생각이 가물가물한데 그거 보면서 약간 그 순간의 온도나 어떤 조도나 온도, 습도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근데 심지어 진짜 냄새까지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너무 생생하게 남아 있어서 정말 이거 연출 진짜 잘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저도 되게 뭉클했던 장면 중에 하나였는데요. 이 케이크를 준비하는 그 가족이 일단 너무 들떠 보였고 신나 있다는 게 저도 모르게 같이 신나게 되고 동생이 이렇게 춤을 추면서 굉장히 분위기를 잘 살려내잖아요. 네. 근데 그 장면이 참 이 아이가 너무 사랑스럽기도 하고 이 동생이 있기 때문에 이 집의 분위기가 이렇게 밝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장면이었습니다. 네. 전 그런 개다리춤이 왜 이렇게 웃긴지 모르겠어요. 진짜 그 나이 때 생각할 수 있는 내가 가장 웃긴 춤. 맞아요. 네. 그런 춤이죠. 진짜 웃기려고 추는 춤인데 가장 잘 추는 춤이기도 해요. 그 맞아요. 나이 때. 맞아요. 전 사실 이 장면을 오열하면서 봤는데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집안 어르신들이 더 연세가 들수록 더 챙겨드리려는 마음이 계속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이런 편하고 일상적인 분위기 속의 작은 이벤트가 할아버지께서도 더 깊이 기억하지 않을까 싶기도 했고 사실 결론적으로는 마지막 생신을 챙겨드린 거잖아요. 네. 그래서 할아버지의 그 작은 웃음이 더 슬프고 저한테는 좀 울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확 슬퍼지네요. 그렇죠. 저도 이 장면이 영화에서 거의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었는데 일단 영화 전반부에 할아버지가 대사도 거의 없으시고 표정 맞아요. 변화도 거의 없으시잖아요. 네. 늘 되게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 걸까 싶은 표정으로 가만히 계시는데 딱 케이크를 받고 나서 엄청 환하게 미소를 지으시는데 그 맞아요. 미소를 보면서 진짜 뭉클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그 노래를 같이 듣는 장면도 와 이게 진짜 여름 감성이다. 이 영화의 대표적인 감성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레코드에서 노래가 흘러나오는 것도 너무 좋았는데 할아버지와 옥주가 같이 앉아서 노래를 듣는 게 아니라 할아버지는 거실에 앉아 계시고 옥주는 계단에 앉아서 노래를 듣는데 그 장면을 보면서 뭔가 되게 마음이 좀 이상해졌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때 할아버지가 너털 웃음을 지으시잖아요. 맞아요. 그게 약간 진짜 할아버지 같다는 느낌이 들면서도 카메라도 옥주와 할아버지가 다른 곳에 있지만 마주 보는 것 같은 맞아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진짜 저도 그 순간에 있다는 느낌? 그런 게 확 들었던 뭉클한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영화의 전반부만 해도 이렇게 인상 깊은 장면들이 많았는데 후반부는 또 어떨지 정말 기대가 되네요. 로즈님, 후반부 줄거리는 어떻게 되나요? 옥주는 할아버지가 점점 건강이 안 좋아지자 고모와 아빠가 할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내고 집을 팔려고 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그런 와중에 따로 사는 엄마의 선물을 덥석 받는 동생을 보며 옥주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지고 예민해져 갑니다. 동생과 단둘이 있게 된 저녁, 옥주는 동생과 라면도 같이 먹고 잠도 같이 자면서 화해하지만 결국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게 되는데요. 장례식이 끝난 뒤 허전해진 양옥집에서 아빠 동주와 함께 저녁을 먹다 옥주는 울음을 터뜨리고 맙니다. 후반부에서는 신발이 3번 정도 주요하게 다뤄지는데요. 한 번은 옥주가 아빠 몰래 아빠가 파는 신발을 직거래할 때, 두 번째는 옥주와 아빠가 요양원을 두고 말다툼할 때, 세 번째는 옥주가 연락하던 남자애한테 선물한 신발을 빼앗을 때입니다. 이 신발이 옥주에게 가지는 의미 혹은 영화에게 가지는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사실 의미를 좀 붙여보려고 노력을 해봤는데요. 신발은 제가 길을 걷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의상이잖아요. 맞아요. 남매가 사회로 나가는 길에 기본적인 마음에 있을 그리고 힘이 되어줄 가족을 몰래 파려는 생각도 하고 아버지께서 그렇죠. 그리고 가족에게 받았던 그 마음을 누군가에게 몰래 주기도 하고 다시 빼앗기도 하는 게 저는 신발이 일종의 마음의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아버지는 집을 파려는 그 생존적인 욕심에 신발이 전곡을 찌르는 단어이자 아버지가 생존을 위한 핑계거리라는 생각도 들어서 신발에 대해서는 마음 이상으로 또 정의 내릴 수 없는 좀 복잡한 생각이 더 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루시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되게 의미를 잘 붙여주셔가지고 저는 그냥 영화의 장면에 나오는 신발을 보면서 의미를 따로 붙이지는 않고 그냥 좀 흘러가는 대로 관람을 했던 것 같은데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아빠와 옥주가 요양원을 두고 신발과 함께 말다툼을 할 때가 있잖아요. 네. 옥주가 아빠에게 할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내는 일에 대해서 화를 내니까 아빠는
너도 내 신발 갖다 팔았잖아. 아. 이런 식으로 반격을 하는데 뭔가 이 장면이 처음에는 아빠가 자기 말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사춘기 딸한테 신발 판 일을 이렇게 들먹이는 게 조금 치사하게 느껴지기도 했고 신발을 파는 게 아빠한테는 생존의 수단이고 돈벌이를 위한 수단인데 그러한 신발팔이를 할아버지 요양원과 비교한다는 점이 조금 마음이 아프기도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신발은 뭔가 관계성도 보여준다고 좀 생각이 들었어요. 줬다, 뺏었다, 팔았다, 다시 가져온다. 이 장면들이 반복되면서 영화에 등장하는 가족들 사이의 관계성?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관계 안에 들어있는 그 마음도 포함되는 장면을 보여주는 하나의 요소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맞아요. 이게 신발도 그냥 신발이 아닌데 짝퉁 신발이잖아요. 맞아요. 게다가 그 썸남이라고 해야 되나? 그죠. 옥주의 썸남이라고 할 수 있는 친구한테 그거 주니까 와 이거 진짜 나한테 주는 거야? 하고 되게 기뻐했는데 그죠. 그런 외피상으로는 굉장히 명품인 것 같은 신발인데 사실은 그럴 수 없는 신발이라는 거니까 사실 옥주의 마음과 비슷해 보이기도 해요. 맞아요. 왜냐하면 정말 아름답고 싶고 가지고 싶은 거 많고 이룰 거는 많은데 그게 될 수 없는 그래서 지금 당장으로는 이제 가짜로라도 얻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심리가 그런 신발을 나타내는 것 같아서 저는 보면서도 또 마음이 아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장면이 있는데요. 옥주는 엄마를 만나고 오겠다는 동주의 말에 자존심도 없냐고 나무라고 엄마의 선물을 받들고 온 동주를 보자마자 선물들을 패대기치며 때리기까지 합니다. 엄마와 관련한 옥주의 심리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왜 동주는 엄마에 대해 다르게 반응한 것일까요? 저는 사실 남자 형제다 보니까 이 장면에서 옥주의 심리를 파악하는 게 사실 다른 장면에서보다 약간 어려웠어요. 옥주의 약간 섬세한 감수성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패널분들의 의견이 정말 궁금합니다. 제가 이해를 한번 시켜드려볼게요. 네. 좋아요. 뭔가 저도 동주를 되게 저라도 나무랐을 것 같은데 엄마가 왜 이혼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배경으로 그들이 따로 살게 되었는지에 대한 얘기는 사실 그려지지 않았잖아요. 네. 동주는 아직 어린 마음에 엄마가 필요한 마음에 엄마를 만나러 갈 수도 있지만 그 작은 선물들 하나하나가 엄마에게는 좀 면죄부를 주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들을 뭔가 성인까지 책임지지 못한 것에 대한 작은 면책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저 같아도 엄마가 좀 얄미울 수도 있고 옥주 입장에서는 그 선물들을 받아오는 동생도 얄미웠을 것 같아요. 다른 두 패널 분들도 진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저도 거의 비슷하게 생각을 했는데 동주와 옥주는 어쨌든 나이 차이가 조금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옥주가 훨씬 자아가 좀 생성되었을 때 아마 이혼의 과정을 겪을 수도 있었고 그게 아마 옥주한테는 좀 가장 큰 상처로 남았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드는 게 앞에서 옥주와 고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잖아요. 옥주는 엄마의 빈자리에 대해 굉장히 크게 느꼈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동주가 얄미운 것도 있을 수도 있는데 해맑은 동주의 모습이 또 상처가 됐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린 동주에겐 엄마가 필요하다는 걸 옥주는 알고 있어서 더 그렇게 과격하게 반응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루즈님도 그런가요? 네, 저도 정확히 두 분과 비슷한 생각을 했고 아무래도 더 사춘기이기도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자아가 형성된 시기에 이혼이라는 일을 겪었으니까 엄마에 대한 배신감이나 그리고 자존심 문제도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을 것 같은데 저는 두 분과 살짝 다르게 생각한 게 옥주의 마음이 너무나 이해가 가지만 동주의 입장을 생각하면은 그 싸우는 장면에서 동주가 좀 서러웠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옥주가 왜 그런 식으로 반응을 하고 그렇게 크게 화를 낸지 저는 너무 잘 알지만 아직 어린 동주는 그 마음을 다 이해하지 못할 거잖아요. 동주는 너무 신나서 엄마한테 선물 받았다고 집에 들어왔는데 누나가 그렇게까지 소리 지르고 울면서 화내면은 조금 상처가 많이 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크면 이해를 해주겠죠, 동주도.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진짜 하셨네요. 근데 어찌고 보면은 제가 22살인데 아직도 동주에서 못 벗어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저도 옥주의 마음이 살짝 이해도 되긴 했지만 동주의 서러움이 저는 더 다가왔던 것 같아요. 맞아요. 나는 엄마 보고 싶고 나는 분명 누나 엄마 만날래? 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거절을 당했잖아요. 근데 왜 나한테 난리야?
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저도. 맞아요. 누나가 만나지 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근데 안 듣고 이제 동주는 그 자리에 나가서 굳이 또 선물을 받아서 굳이 누나한테 또 자랑을 한 거니까 남매의 나는 그만합시다. 전 아직도 먼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엄마에 대해서 두 남매는 조금 감정의 골이 깊어지기도 하는데 이렇게 두 남매가 부르짖었던 그런 엄마가 유일하게 등장하는 씬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후반부 장례식 시퀀스인데요. 이 시퀀스는 옥주의 꿈과 실제가 혼합되어 그 경계가 모호하게 보이도록 연출이 되었습니다. 이 시퀀스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보면서 갑자기 약간 판타지적인 느낌이 가미가 돼서 이게 무슨 의미지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루즈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저도 비슷하게 영화가 전반적으로 엄청 현실적이고 차분한 감성으로 전개가 되다가 너무 갑작스러운 변화가 나타나서 조금 놀랐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꿈이 우리가 무의식의 반영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옥주가 그동안 엄마에게 되게 부정적인 감정, 배신감 이런 감정을 자주 느끼다가 이렇게 엄마를 꿈에서 만나게 된다는 게 뭔가 되게 인상 깊고 좀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옥주 마음에 엄마가 계속 있었구나. 엄마에 대한 그리움도 한편으로는 존재했구나라는 생각도 들면서 이제 영정사진 앞에서 돌아가면서 식사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사진 앞에서 다들 웃으면서 식사를 하는데 옥주는 앞으로도 엄마를 한편으로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것처럼 늘 할아버지 또한 마음속에 두고 가족과 지내겠구나, 일상을 보내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는 그 루즈님하고 부다님의 생각을 들으면서 이제 생각이 난 건데 사실 꿈에 대한 언급이 전반부에서도 등장을 하잖아요. 어떻게 등장을 하냐면 그 아버지가 그 고모와 먹는 술자리에서 자기가 잊어버렸던 기억을 꿈을 꿨다. 어떤 꿈을 꿨냐 했더니 옥주의 할아버지가 자기를 여름방학 동안에 깨어난 시간도 아닌데 흔들어서 깨웠던 그 기억이 꿈에서 기억이 났다. 맞아요. 근데 그게 잊어버렸던 기억이었다. 그럼 어떻게 꿈으로 나타날까 그 얘기를 하고 고모는 자기가 2살 때 혹은 아기 때 그 엄마 품에 안겨서 엄마가 뛰어가던 모습을 꿈에서 봤다고 했는데 그런 말을 하면서 근데 내가 내 모습을 보는 건 기억이 아니라 꿈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저는 그 두 생각이 들면서 이 시퀀스는 정말 두 분의 말씀대로 옥주가 엄마를 보고 싶은 그 속 안에 있던 간절한 마음과 그리고 은연중에 있던 동주가 개다리 춤을 추던 그 장면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 옥주는 좀 외로움을 느꼈기도 했겠지만 동주한테 관심이 쏠리니까 그 한편으로는 그렇게 즐거운 상황이 완벽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자기도 엄마도 같이 있고 동주도 굉장히 춤을 추면서 우리 모두를 기쁘게 해주고 그런 게 복합적인 심정으로 작용해서 그렇게 기억과 꿈이 합쳐져서 그 장면에 나타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도 보면은 옥주, 동주, 엄마, 고모가 다 밥을 먹고 있는데 시선이 한 방향으로 고정이 돼 있고 그 뒤에 할아버지 사진이 있으면서 인물만 계속 바뀌면서 밥을 먹더라고요. 맞아요. 그 장면을 보면서 고모가 했던 근데 내가 내 꿈에서 나를 본 거면 그건 기억이 아니라 꿈 아니야? 했던 말이 떠오르면서 오버랩 됐구나. 네, 저는 그래서 딱 깨었을 때 저는 그때 눈물 났던 것 같아요. 너무 그 옥주의 간절한 마음이 그때 전달이 되는 것 같아서 참 슬펐습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미워하는 것도 마음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옥주도 내내 엄마에 대한 그런 배신감 이런 마음이 사실은 정말 필요했던 존재로서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라서 꿈속에서도 나타나지 않았을까? 그리고 꿈은 가끔 상상하는 일들이 이렇게 머릿속으로 상상했던 일들이 꿈으로 펼쳐지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옥주가 상상했던 그런 장면들이 꿈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서 사실 저도 앞선 분들처럼 좀 마음이 뭉클했던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후반부 고모와 아빠가 요양을 언급하고 집을 팔기로 논의하면서 둘은 작은 말다툼을 하기까지 합니다. 어찌고 보면 내내 싸웠지만 결국엔 화해하며 서로를 기대는 옥주와 동주와는 대조적인데요. 영화에서 보이는 병기와 미정남매의 모습은 어떤 것을 말하고 있을까요? 사실 이제 전반부만 보면은 옥주와 동주보다 더 우애 깊은 남매처럼 보이잖아요. 네.
근데 후반부에 가면은 서로 이제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다투기도 하고 맞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게 단순히 어떤 가족 드라마가 아니라 두 쌍의 남매 이야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데 패널분들은 이걸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궁금합니다. 루즈님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이 영화의 제목이 남매의 여름밤이잖아요. 네. 이 남매가 옥주와 동주뿐만 아니라 미정과 병기 남매를 가리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좀 주목했던 거는 두 남매의 온도 차인데요. 옥주와 동주는 사소한 거에도 다투지만 되게 솔직하게 서로 불만을 말하고 또 화해할 때도 솔직하고 뭔가 온도가 높게 뜨겁게 이렇게 화해를 하잖아요. 네. 근데 병기와 미정은 일단 둘이 별로 솔직하지 않고 늘 되게 차분하고 덤덤한 조금 관조적인 모습으로 대화를 나누는 게 되게 인상 깊었어요. 뭔가 온도가 높은 옥주와 동주의 그 나이대 남매의 모습과 현실에 초연해진 어른의 모습을 담은 것 같은 그런 차분하고 덤덤한 미정과 병기의 모습이 그 두 남매의 차이점이 좀 되게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네. 뭔가 나이든 옥주와 동주 느낌도 있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아차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도 이게 어른인 남매와 어린 남매의 차이를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어른은 생각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고 경제적인 부분, 현실적인 부분들을 생각해야 될 게 많아서 사실 그 루즈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숨겨야 되는 것들이 생긴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그에 비해 어린 남매, 어린 친구들은 사실 숨기기보다 자신의 감정이 훨씬 더 솔직할 수 있는 나이대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아빠와 고모와 그다음 옥주와 동주라는 두 남매의 차이점을 가장 좀 잘 보여주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보다님은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전 조금 생각이 달랐던 게 네. 아마 옥주와 동주는 아빠가 이제 할아버지 나이가 되더라도 이렇게 싸우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 옥주와 동주는 그 나이에도 아마 미안해 뭐 이런 식으로 서로 표현을 많이 하면서 아마 병기와 미정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었던 것 같아요. 들으니까 그 장면이 기억이 나요. 약간 병기와 미정이 같이 요양원을 보고 오는 차 안에서 나도 내가 이렇게 했지만은 옥주와 동주가 나한테 이렇게 요양원에 보내려고 하면 기분이 이상할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장면이 약간 병기와 미정 남매와 옥주와 동주가 어떻게 다를 것인지 그거에 대한 걸 생각해 보게 만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생각했을 때 옥주는 병기를 요양원에 보낸 거에 찬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반전인데요, 저는. 뭔가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제가 남동생이니까 이렇게 모질게 말하는 것일 수도 있고. 네, 정말 인상 깊었던 그런 두 남매였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사실 두 남매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할아버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등장내내 대사도 없고 표정도 거의 없는데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이야기의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죠. 다들 이 할아버지 캐릭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아차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저는 할아버지가 등장할 때마다 계속 좀 눈물이 글썽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정말 현실에 있는 우리네 할아버지 같은 모습이기도 했고 그리고 그 할아버지가 정말 말씀이 거의 없으시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집에 계실 때는 진짜 중심인 느낌? 그러니까 감정도 그렇고 그 집에서도 사실 할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에 아빠 병기와 고모 미정도 그 밑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맞아요. 그래서 중심이 되는 역할을 하고 계셨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좀 기둥 같은 캐릭터였죠. 그렇죠. 맞아요. 저도 그래가지고 아까 남매 얘기도 했는데 이 이야기가 그냥 아빠 고모 두 남매 그리고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아니라 할아버지 밑에 있는 두 쌍의 남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병기도 따지고 보면은 결국에는 이혼 가정이 된 거고 본인이 경제적으로 자립을 못해서 할아버지 집으로 들어오게 된 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미정도 본인의 가정을 어떻게든 잘 꾸려내지 못했고 미정만의 책임이라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온 사례가 되는데 그런 거로 따지자면 사실 자립에 실패한 두 자식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 자체가
우리가 현실에서 상처를 입고 약간 실패를 경험하면은 엄마 찾고 아빠 찾고 그렇게 되는 것처럼 네. 그런 약간 향수의 과정 또는 추억의 과정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그 할아버지가 주는 느낌이 단순히 어떤 캐릭터 하나의 느낌이 아니라 그 영화의 환경 같은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가 아무리 말이 없어도 언젠가는 돌아갈 곳, 또 우리를 보듬어 줄 곳으로 믿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로즈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도 두 분과 정말 비슷하게 생각을 했는데 일단 할아버지가 유일하게 남매가 아니시고 대사도 정말 없는 캐릭터임에도 불구하고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캐릭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차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할아버지가 뭔가 되게 인상도 엄청 푸근하시고 손주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냥 행동을 통해서도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할아버지가 진짜 눈물 버튼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저는 제일 인상 깊었던 장면이 그 병기와 미정이 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이야기를 하면서 차를 타고 돌아오는 그 순간에도 할아버지는 손주들을 챙겨주고 계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딱 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내자고 얘기하는 장면 뒤에 바로 손주들을 챙기는 할아버지의 모습이 보여지면서 되게 뭉클했어요. 진짜 이 영화에서 할아버지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집안에서도 할아버지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딱 그 두 시퀀스를 통해서 딱 직관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게 보여준 것 같아서 되게 뭉클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네, 맞아요. 부다님이 이 영화 보고 많이 우셨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할아버지일 것 같은데 할아버지 캐릭터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제가 오해를 했던 이유가 할아버지 때문이 맞고요. 좀 흰색 런닝에 그 트렁크 같은 바지를 항상 맞아요. 착용하고 계시잖아요. 할배룩. 네, 맞아요. 맞아요. 이런 현실적인 할아버지가 너무 저희 할아버지랑 비슷해서 나오는 장면마다 되게 많은 눈물을 흘렸던 것 같고 근데 기력 없이 좀 고정된 시선으로 TV 앞에서 상주하고 계신 할아버지가 남매가 싸우면 중재해 주시기도 하고 또 동주에게 집 앞 텃밭에서 방울토마토를 길러서 함께 따기도 하잖아요. 네. 참 이 모습이 좀 자상하고 이 집의 한 어른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 뭉클하고 애틋했던 것 같아요. 이 장면들이. 네. 정말 저도 할아버지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이번 녹음 끝나고 한번 전화 드려봐야겠네요. 꼭 드리세요. 네. 다들 자주 연락하시나요?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저는 이따가 저도 하려고. 저도 이따 하려고. 네, 모두 이 방송 보시면서 또 끝나면 다 연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영화의 엔딩에 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조가 오열하는 장면에서 끝을 맺는 것이 아니라 다음 날 아침이 밝고 옥조가 자는 모습과 집 안팎의 풍경을 보여주며 끝이 나는데요. 이 엔딩은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 울면서 그 장면을 보여주면서 끝낼 수도 있는데 굳이 그 다음 날까지 보여준 거는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아차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뭔가 새로 또 시작이 된다? 그러니까 아침이 오면 늘 뭔가 다짐을 하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것처럼 이게 슬픈 일은 있지만 우리의 삶은 계속 되어야 하고 그것을 위해 우린 또 아침을 맞이해야 한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부다님도 그렇게 생각하셨나 봐요. 네, 저도 좀 삶의 지속성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같이 살던 한 가족이 죽었지만 그럼에도 남겨진 가족들과 집과 그리고 밝아온 아침을 좀 보여준 것 같았습니다. 뭐 옥주가 우는 장면에서 가상의 인물이더라도 너무 애잔하게 울어서 저 또한 좀 걱정이 됐는데 그럼에도 밝아온 아침을 보니까 안심이 되기도 하고 앞으로 그들의 밤과 아침은 또 지속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한편으로 놓였던 것 같아요. 루즈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저는 그 엔딩을 보면서 조금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아침이 찾아온다는 뜻도 있지만 뭔가 할아버지 집을 그렇게 보여주는 게 그냥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다 이런 걸 보여주는 느낌이어서 뭔가 되게 큰 일을 겪었고 할아버지를 떠나보냈지만 결국 남은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일상생활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네. 그런 현실을 뭔가 덤덤하게 풀어낸 것 같아서 오히려 오열하면서 끝나는 것보다 조금 더 마음이 아프고 울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비슷하면서도 살짝 다른데 느낌이 저는 오히려 옥주가 우는 장면을 보면서 약간 시원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눈물은 카타르시스라고도 하잖아요. 맞아요. 왜냐면 울면서 푼다 그런 얘기도 있으니까. 영화 내내 옥주가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모습 우리가 계속 지켜봤으니까 한 번쯤은 그렇게 시원하게 울어주는 장면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오고 있는데 그 장면에서 우는 모습이 진짜 어릴 적에 우리가 감정 주체 못하고 울었던 그 모습과 비슷하게 보여서 맞아요. 애잔하게 보이기도 했고 그 장면이 좀 시원하게 보이기도 했고 그랬던 것 같아요. 울면서 약간 털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 다음 날에 보여주는 풍경들이 할아버지의 빈자리를 사실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 사진을 보면서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같이 있는 사진이 잠깐 나오는데 네. 약간 두 분이 좋은 곳에 계신다라는 느낌을 주기도 했고 그 할아버지의 논밭에 빈 의자가 할아버지를 생각하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아파했던 여름밤들이 많았는데 그 순간들이 어떻게 지나가는가를 다시 상기시켜주는 것 같아서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1부에서는 영화 남매의 여름밤의 전반적인 줄거리를 다루며 인상적이었던 장면들이나 연출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이렇게 패널분들과 영화를 토파보다 보니 엔딩 크레딧을 보며 느꼈던 먹먹한 여운이 다시 밀려오는 것 같네요. 2부에서는 영화 안팎으로 영화를 둘러싼 비하인드 스토리나 영화를 구성하는 요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테니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부를 시작하기에 앞서 영화의 수록곡이죠. 장현의 미련 듣고 오겠습니다. 내 마음이 가는 그곳에 너무나도 그리운 사람 갈 수 없는 먼 곳이기에 그리움만 더하는 사람 코스모스. 명작 토파보기 남매의 여름밤 2부 시작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영화의 줄거리와 인물들을 중점으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2부에서는 영화 안팎으로 영화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짚어보며 더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영화의 영어 제목은 지극한 브라더 앤드 시스터스 서머 나이트가 아닌 나아가는 중이라는 뜻을 지닌 무빙온인데요. 사실 영화의 원래 제목이 이사였다고 합니다. 제작 과정 중에 이름이 바뀌긴 하지만 무빙온이라는 영어 제목으로 의미를 어느 정도 남긴 걸 보면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패널분들은 이 무빙온이라는 제목과 남매의 여름밤이라는 제목 중 어떤 게 영화에 더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세요? 우선 저는 네. 남매들의 좀 잊지 못할 한 시절을 생각하면 남매의 여름밤이 어울리고 아빠와 고모 그리고 할아버지를 포함한 어른들을 생각하면 이사가 좀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또 할아버지와 추억이 가득한 집에서 언젠가 이사 가게 될 또 그들을 생각하면 새 출발을 응원하는 의미의 이사도 또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서 좀 고를 수가 없습니다. 둘 다 좋은 제목이죠, 확실히. 네. 루즈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아무래도 확실히 남매의 여름밤이라는 지금 제목이 두 남매의 이야기를 나타내는 가장 직관적이면서도 의미 있는 제목이라고 생각해서 남매의 여름밤이 좋은 것 같은데 하지만 무빙온이라는 제목도 이 영화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시작이 어쨌든 이사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를 담으면서 나아가는 중이라는 뜻을 담은 것까지 되게 적절하게 잘 지은 제목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맞아요. 아차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둘 중 하나를 무조건 골라야 된다라고 하면 남매의 여름밤으로 고를 것 같아요. 왜냐면 영화에서 보여주는 그 영상미가 여름 같았어요. 맞아요. 진짜 여름을 상상할 수 있는 그런 그림들이었고 그리고 이걸 여름에 봐야 조금 더 울림이 클 것 같은 느낌?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남매의 여름밤이 조금 더 영화에 더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실제로 그 햇볕이 드는 장면에서 같이 더웠던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리고 저는 꿉꿉했어요. 맞아요. 맞아요. 습한 느낌이 들었어요. 진짜 그 느낌이 그냥 전해지는 느낌. 뭐 이상한 말이긴 한데 정말 감명 깊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영화 중간에 이런 제목이 바뀔 정도로 조금 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연출을 맡은 윤단비 감독은 인터뷰에서 원래는 할아버지 유산을 탐내는 내 가족의 이야기로 블랙 코미디 장르로 방향을 잡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너무 관습적으로 대한다는 생각에 더 솔직하게 그리기로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극적인 상황과 사건보다는 일상적이고 관조적인 시선과 풍광을 다룬 연출이 주로 이루는데 패널분들은 이러한 연출이 어떠셨나요? 사실 계속 말하면서 되게 예뻤다 얘기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저는 기억에 남는 게 할아버지가 그 노래를 듣는 장면도 정말 예뻤지만 제 기억 속에 자리 잡은 명장면은 아빠가 동주에게 장난을 칠 때 그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그거 아세요? 여름 중에 구름이 이제 햇빛을 가리게 되면은 매미가 조용해져요. 네. 매미가 조용해지는데 그때 구름이 지나가고 다시 햇빛이 강하게 들면은 매미가 갑자기 엄청나게 쏴 하면서 운단 말이에요. 네. 근데 영화를 보는데 그 중간에 아빠가 책 공부를 하면서 동주와 할아버지를 나란히 누워 있는 그 투샷을 번갈아 보는데 그때 햇빛이 쏴 비치는 거예요. 매미가 쏴 울리고 저는 그 장면에서 정말 오랜만에 울었던 것 같아요. 진짜 이런 포인트가 있었을 줄 몰랐네요. 네, 정말 그거 보면서 이거는 진짜 내가 볼 때는 연출이 그냥 의도한다고 해도 이건 만들 수 없는 장면이지 않았을까. 그죠. 그래서 정말 연출 방향 바꾸기 잘했다 생각도 들었고 이런 장면들이 다 있으신가요? 저는 그 할아버지 집에 조금 집중을 해봤는데 집 구조에 대해서 네. 들어갔는데 2층으로 가기 전에 약간 미닫이 문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네. 중간문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보통 2층 집에 계단에 그런 문이 잘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 구조도 되게 독특하다라고 좀 생각을 많이 했고 그러고 미정과 옥주가 이렇게 빨래를 넣는 씬에서 밑에서 맞아요. 동주가 물을 뿌리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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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게 사실 연출이라고 해도 너무 예쁜 거예요. 그 네. 장면이. 그래서 저는 또 그 장면이 좀 기억에 많이 남았던 것 같아요. 루즈님은 어떠셨나요? 저는 딱 한 장면을 고른다기보다는 이 영화가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되게 관조적인 시선으로 어떻게 보면 조금 슴슴한 연출로 이어지는데 저는 이래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이런 블랙 코미디보다는 이런 슴슴한 연출이 이 영화에 정말 잘 어울렸다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과하거나 극적인 연출이 나타나지 않아서 지루한 게 아니라 저는 자연스러운 흐름에 좀 몸을 맡기면서 집중하면서 영화를 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부다님은 이런 연출 어떠셨나요? 저는 사실 이 영화를 보면서 되게 자기적인 부분이 하나도 없거든요. 네, 맞아요. 이런 일상적이고 각 집안마다 말 못할 사정을 좀 솔직하게 드러낸 점이 이 영화에서 제일 좋았던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한 사람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슬프다는 감정 이외에 더 생각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남겨진 가족들의 생존이라던가 생활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슬퍼만 할 수 없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 같아서 아빠가 너무하다 싶다가도 또 이해하게 됐던 그런 영화인 것 같습니다. 네. 인터뷰에서 제일 지향했던 점 중에 하나가 자기적이게 보이면 안 된다 였다고 답변하기도 했다니 정말 그런 감독의 연출이 잘 먹힌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이렇게 연출에 대한 얘기도 해봤는데 배우에 대한 얘기도 빼놓을 수 없겠죠. 영화를 보면서 사실 유명한 배우는 등장하지 않는데 보면서 와 저렇게 연기를 자연스럽게 하나 싶었던 것 같아요. 패널분들은 어느 배우의 연기가 가장 기억에 남으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대사도 거의 없이 오로지 풍채 하나만 되게 좋게 네. 느껴졌던 할아버지가 인상적이라서 김상동 배우님을 찾아봤어요. 네. 낯이 왠지 익어가지고 틈틈이 단역으로 자주 출연하신 것 같아서 네. 되게 앞으로도 자주 종종 마주치면 작품에서 반가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작년에 여름을 뜨겁게 달궜던 콘트리트 유토피아에서도 나오시기도 했다니 약간 이런 역할을 정말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로즈님은 혹시 누구 뽑으실 건가요? 저는 이 영화 전체적으로 다 현실에 있을 것 같은 캐릭터로 연기를 하셔서 다 너무 연기를 잘하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배우는 동주 역을 맡은 박승준 배우였는데요. 네, 맞아요. 정말 모든 캐릭터가 그렇긴 하지만 유독 동주가 정말 현실에 있을 것 같은 남동생 맞아요. 진짜 어딘가에 동주란 아이가 살고 있을 것 같은 느낌으로 연기를 해서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박승준 배우의 연기가 너무 좋았고 특히 옥주와 동주가 싸우는 장면에서 동주의 연기를 보고 와 진짜 연기 잘한다 이렇게 감탄하면서 영화를 보게 되어서
동주 캐릭터가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땐 박승준 배우도 누나가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무조건이에요. 그 까불어본 네. 솜씨가 네. 현실에서 느껴보지 않으면 절대 연기를 못할 법한 까부는 솜씨입니다. 맞아요. 아차님은 혹시 누구 뽑으실 건가요? 저도 루즈님이랑 똑같은데 박승준 배우가 저는 그 개다리 춤을 추는 게 안 잊혀져요. 그러니까 그 나이에 그런 연기를 할 수 있다는 거. 그러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옥주랑 이렇게 한바탕 싸우고 울거든요. 네. 동주가. 근데 그건 진짜로 누나한테 이렇게 맞고 혼나서 눈물을 흘리는 듯한 연기인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도 진짜 이분은 진짜로 누나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영화에서 제일 어려운 연기 연출 중에 하나가 아역 배우 연출이라고 하는데 네. 이러한 배우들의 명연기를 끌어낸 거 보면은 감독의 연출력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인터뷰에서 윤단비 감독은 관객의 경험을 영화로 끌고 오고 싶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실제로 영화 관람평을 보면 추억에 젖었다, 향수에 젖었다 하는 평들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얘기하면서도 많이 장면들을 얘기했지만 그런 장면들 중에서도 이 패널분들이 봤을 때 영화를 보면서 이건 내 경험과 너무 와닿는다, 가장 향수를 자극한다 했던 장면이 있으셨나요? 저는 가장 향수에 젖었던 장면이 남매가 2층에서 싸우던 중에 할아버지가 올라오셔서 중재하는 장면이 되게 제 어린 시절을 녹화해 놓은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물론 저는 그거보다 더 과격했지만 이제 옥주와 동주가 그 정도로 현실적으로 싸우면서 제 남동생과 저를 보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또 싸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할아버지님이 말리기 빡세겠는데요. 그렇죠. 잘 안 말리셨어요. 냅두셨어요. 누구 하나 피 터질 때까지. 그런 경우 많으시죠. 그럼요. 로즈님은 있으신가요? 저는 되게 별거 아닌 장면에서 향수에 젖었는데 이상하게 그 병기와 미정이 슈퍼 앞에 마루라고 해야 되나요? 네. 거기 앉아서 가스레인지에 오징어를 구우면서 맥주를 먹는 장면이 나오는데 제가 그렇게 맥주를 먹진 않았지만 어렸을 때니까 좀 친척들이 모이면은 항상 그 가스레인지에 그냥 오징어를 구워서 드시고 전 옆에서 항상 그 냄새를 맡으면서 어른들 이야기를 되게 같이 듣곤 했었던 기억이 있어서 그 장면이 기억에 남고 하나 더 있는데 의도치 않게 또 음식 장면이에요. 네. 그 할아버지 집에 다 같이 둘러앉아서 포도와 수박을 먹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런 여름 과일을 먹는 게 정말 우리나라에서 늘 어릴 때 할머니 집 가면은 다 같이 모여 앉아가지고 막 수박 한 통 쪼개서 나눠 먹고 맞아요. 포도도 맞아요. 나눠 먹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별거 아닌 장면이지만 좀 한국인이라면 그런 걸 제철 과일을 나눠 먹는 장면이 누구나 공감할 수밖에 없는 장면이겠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오징어 구울 때 냄새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 진짜 정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차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할아버지 보면서 저의 할머니도 많이 생각이 났었는데 그중에 할아버지가 약간 실수를 하시잖아요. 네네. 네. 약간 치매기가 있으신 것 같아서 실수를 하시는데 그 장면에서 할머니가 좀 많이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할머니가 연세가 있다 보니까 그런 실수를 하실 때도 있었는데 그 장면 보면서 어른이란 것 그리고 뭔가 나이 든다는 것에 대해 되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서 향수를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향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영화의 테마곡이 떠오르는데요. 사실 영화의 메인 테마곡인 미련이라는 노래는 영화에서 4번 틀어지는데 처음에는 가수 김추자 버전, 두 번째는 장현의 버전, 세 번째와 네 번째로는 이마영의 버전이 틀어진다고 합니다. 각기 다른 시간대에서 발매되어서 나온 노래인데요. 이렇게 영화 속 미련처럼 패널분들은 유년 시절의 기억을 맴도는 옛 노래가 있으신가요? 루즈님 먼저 말씀해 주세요. 근데 제가 생각해온 건 질문의 의도와 굉장히 다른 답인 것 같은데 네. 저는 아이유의 너랑 나라는 노래가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건 충분히 될 수 있죠. 그죠. 뭔가 제 기억 속에 동요가 아닌 가장 오래된 기억에 담긴 노래가 그 노래인 것 같고 제가 그 노래를 굉장히 좋아했기 때문에 뭔가 동생이랑 같이 부르던 기억이 나는 노래입니다. 너랑 나 혹시 몇 살 때 나왔죠? 아마 7살 그쯤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아마 8살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8살이었던 것 같은데 아차님께서는 그럼 저는 한 11살 정도. 얼마 차이 안 나네요. 그럼 아차님의 추억의 노래는 무엇이었나요? 그러니까 저 이러면 루즈님이랑 너무 비교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
변명을 할게요. 저는 이문세 가수님의 가을이 오면이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 이유는 저희 아버지께서 좀 가장 자주 들었던 노래였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라디오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러니까 CD 플레이어 이렇게 넣으면 노래가 나오는 곳에서 아버지가 늘 이문세 수록곡처럼 이렇게 들으셨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가을이 오면이라는 노래가 좀 가장 기억에 남네요. 아, 그럴 수 있죠. 왜 창피하세요? 그럴 수 있죠. 네. 저는 세대 차이가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거리 두고 싶어요. 그럼 세대 차이가 느껴지는 부다님은 어떤 노래가 기억이 나세요? 저는 사실 제 증조 할머니 방에서 늘 보던 만화만 봤어서 명탐정 코난 주제가와 짱구 극장판 노래들밖에 떠오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끔 추억에 젖고 싶을 때 그 노래들을 다시 들어보면서 회상하기도 하고 또 그 시절 자주 그 콩순이 콩순이 냉장고 이런 광고들도 자주 보고 있습니다. 네. 아, 이렇게 얘기만 했는데도 저희가 나이가 그렇게 차이가 안 나는데 이렇게 다양한 노래들이 나오는 거 보니까 정말 추억은 제각각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이어지는 질문으로 이제 향수에 대한 얘기를 더 하고 싶은데 사실 이제 영화를 보면서 향수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긴 하지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복고의 영화나 혹은 누트르 영화나 그런 거와는 또 다른 결의 작품인 것 같아요. 과거의 시간대를 삼지 않기도 하고 소재 같은 것도 할아버지의 집 같은 게 있긴 하지만 또 일반적인 누트르 영화나 그런 콘텐츠와는 또 다른 결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한 작품들과 남매의 여름밤의 결정적인 차이는 혹시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복고나 뉴트로는 한때 유행했던 것들을 다시 꺼내는 그런 단어들이잖아요. 네. 근데 남매의 여름밤에서 나오는 이런 현실적인 것들은 이미 우리의 곁에서 또는 어딘가에서 지속되고 있는 일상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그것의 차이인 것 같고 네. 시대의 재현이 아닌 흘러가는 그 시대에서 변하지 않는 것들을 좀 그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멋진 말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차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부다님이랑 비슷하게 생각했던 게 지금 일상을 보여준다? 라는 게 좀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차이점으로 볼 수 있었던 것은. 네. 그래서 뭔가 지금을 마치 영상을 찍고 바로 보여주는 듯한 느낌을 가장 좀 크게 받았던 것 같아요. 루즈님은 그럼?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일단 복고나 뉴트로를 다룬 작품 같은 경우에는 뭔가 명확히 보이잖아요. 그 연출자의 의도가 너의 네. 향수를 불러일으키겠다. 이걸 보고 추억에 잠기게 하겠다. 네. 이런 맞아요. 의도가 명확하게 보여지는데 남매의 여름밤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자기적이지 않은 걸 중요하게 생각하셨다고 했는데 딱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아요. 자기적이지 않고 뭔가 그 향수를 불러일으키겠다는 어떠한 노림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영화를 보면서 향수에 젖어들게 하는 게 이 영화의 되게 큰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약간 강요하지 않는 맞아요. 정말 그 시대에 살던 우리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런 느낌이 아니라 정말 여느 소녀의 모습을 그냥 어느 한 5천만의 인구 중에서 한 가정을 딱 집어내서 보여준 듯한 느낌이어서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러한 그 모습들을 생각을 하면은 향수 말고도 최근에 독립영화에서 주로 다뤄지는 10대 소년의 성장기를 다루고 있다는 측면이 좀 떠오르는 것 같아요. 너와 나, 벌새등 같은 작품들이 이러한 맥락을 같이 하는데 이렇게 남매의 여름밤 같은 작품, 그러니까 10대 소녀의 성장기를 다루는 작품들이 독립영화에서 주목을 받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부다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광고 홍보학과 전공생으로서 말씀드리자면 이건 명확한 타겟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관객 성별이 여성이다 보니까 네. 그들의 성장기와 그 연대를 이끌어낼 수 있는 10대 소녀들의 작품으로 가능성을 보고 아마 제작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네.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루즈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일단 말씀하신 너와 나는 조연철 감독의 영화이긴 하지만 벌새나 작년에 개봉했던 비밀의 언덕 등 네. 소녀의 성장기를 다룬 독립영화들의 감독이 30대 여성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감독이 직접 겪은 일을 바탕으로 자전적인 이야기나 유년 시절의 경험이 들어간 만큼 아무래도 영화가 현실적이게 그려져서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어쨌든 부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 시절과 성장기라는 테마가 나이와 시대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감정적으로. 그래서 관객들의 공감이 결론적으로 이러한 독립영화들을 주목받게 만드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윤단비 감독이 90년생으로 영화 준비했던 적에는 20대였다고 하네요. 그렇죠. 네, 그런 거를 들어보니까 확실히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아차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제가 사실 독립영화를 주로 보는 편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여기 너와 나나 벌새랑 남매 여름밤까지는 봤는데 왜 좋아하는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 말씀해주신 것처럼 현실에서 일어나는 미세한 감정들을 그려내는 게 참 많은 공감을 일으키더라고요. 그리고 향수도 불러 일으키는 것 같고 그래서 아마도 이러한 사람들의 향수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영화들이 주목받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또 궁금한 게 이제 이러한 테마를 다루는 작품들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리고 이런 것을 보면서 실제로 다른 작품 다른 독립영화보다 더 크게 와닿는 부분이 확실히 있으셨나요? 네. 아, 사실 저희도 다 10대를 겪었기 때문에 맞아요. 그들의 아픔에 좀 더 공감할 수 있게 되고 그들의 기쁨에 또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확실하게 있는 것 같아서 맞아요. 네, 루졸님, 아차님도 둘 다 되게 약간 감동 깊게 보셨다고 하니까 확실히 그런 흐름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맞아요. 네, 저도 이런 영화들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의 마지막 질문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영화를 보시면서 떠올랐던 영화 혹은 함께 봤으면 좋겠는 영화가 있으셨나요? 루즈님 먼저 말씀해 주실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들이 나오는 영화에 되게 약한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또 아이들이 나오는 영화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10대 소녀가 나오는 우리나라의 독립영화인 우리들이라는 영화를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우리들이라는 영화는 소녀들의 우정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긴 하지만 이 영화에서도 이혼 가정이나 경제적 어려움과 관련된 내용이 나와서 남매의 여름밤과 좀 겹치는 부분도 있고 남매의 여름밤을 재밌게 보신 분들이라면 이 영화도 재밌게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부단님은 어떤 영화 추천하시고 싶으세요? 저는 사실 이 영화를 보면서 한 가족이 한 사람의 죽음을 맞이했지만 또 네. 다시 일상을 그려나가는 이런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2022년에 개봉한 독립영화 중에 축복의 집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이 축복의 집이라는 작품이 한 사람의 죽음이 그 나머지 남겨진 사람들의 좀 보험금이 도움이 돼서 이제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일생을 그린 작품인데 참 상반되는 작품이다 보니까 이 가족과 남매의 여름밤 가족이 많이 대비되면서 오히려 또 축복의 집이라는 작품이 많이 상기됐던 것 같습니다. 네. 아차님은 어떤 영화 추천하시고 싶으세요? 저도 뭔가 가족의 포커스를 좀 맞춰서 저는 리틀 바이 션샤인이라고 하는 영화를 좀 추천드리고 싶은데 그건 훨씬 조금 더 재밌게 할아버지 죽음에 대해서 좀 풀어나가거든요. 네. 그래서 그 영화를 또 같이 보시면 조금 더 재밌게 볼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미국 영화인가요? 맞아요. 리틀 미스 선샤인. 제가 늘 제목이 헷갈려요. 리틀 바이 션샤인이라고 제가 늘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다시 한 번만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스티븐 카렐 주연의 리틀 미스 선샤인. 맞아요. 저거예요. 여태까지 잘못 알고 있었네요. 저는. 아이고, 잘못 알 수도 있죠. 아니요. 그 영화도 확실히 따뜻한 가족 영화인데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2부에서는 남매의 여름밤을 구성하는 요소들과 영화 안팎의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개봉한 지 꽤 됐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감성이 옅어지기보다는 짙어지는 영화인 것 같고 아직도 이렇게 터파볼 곳이 많다는 점이 정말 놀라운 것 같습니다. 그것도 거장의 신작이라던가 대형 상업 영화와 같이 큰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영화가 아니라 신인 감독과 무명 배우라는 조합의 독립 영화였는데도 말이죠.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영화의 별점을 매겨볼까요? 저희 팟캐스트의 별점 방식 아시죠? 별점이 10점 만점에 5점 이하이면 별로라는 의미에서의 펀치, 그리고 이 영화의 별점이 6점 이상이면 취할 정도로 좋았다는 의미의 드렁크로 구분해서 평점을 매길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남매의 여름밤 평가해볼까요? 먼저 저부터 말씀을 드리면 정확히 이 영화를 본 게 2년째 되는 날에 영화를 봤습니다. 오, 정확히 세고 계셨나요? 세고 있는 건 아니었는데 왓챠피디아를 보다 보니까 같은 날에 봤더라고요. 네. 그때도 좋은 영화였는데 영화를 보면서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제 점수는 드렁크 9점이고요. 제 한 줄 평은 어떤 기억은 시간에 흘려보내도 꿈결에 다시 흘러온다 오. 로 하겠습니다. 와, 노력 많이 하셨네요. 저도 이 영화를 두 번째 보게 되었는데 아마 매년 여름이 되면 이 영화를 찾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여름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의 별점 역시 드렁크 9점이고요.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영화라서 9점을 주게 되었습니다. 저의 한 줄 평은 방금 말씀하신 거에 비해 좀 초라하긴 하지만 감성과 서사를 모두 잡은 한국식 여름 영화입니다. 네. 너무 좋은데요? 네. K 감사합니다. 영화라는 거잖아요. 좋습니다. 저는 두 분에 비하면 점수가 엄청 높은 건 아닌데 드렁크 7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분이 너무 멋진 한 줄 평을 남겨주셔서 좀 부끄러워지긴 하는데 저는 여름밤의 한 장면이라고 남기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K 여름밤 좋고요. 우선 저는 말씀드리기에 앞서 요즘에 T 거의 100%가 나오고 있는 저를 올렸다는 점에서 오. 드렁크 10점 주고 싶고요. 오. 제 한 줄 평은 그리운 나의 여름밤입니다. 오. 그거보다 시점을 줄 이유가 타당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좋습니다. 방송을 끝내기 전에 흔들리던 그 시절 상처들을 토닥여주던 풍경들을 회고하는 노래 도마의 나를 위로해주던 풍경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윤다비 감독의 영화 남매의 여름밤을 토파보았습니다.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나누고 나니 그저 영화에 대해 토파본 것만이 아니라 잊어버렸던 어릴 적 기억까지 토파본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세월이 흘러 치면된 기억들은 꿈결에 우리를 찾아오고는 합니다. 하지만 시간에 흘려보낸 수많은 여름밤을 돌이켜보면 언젠가 백엔잇을 다 적실 정도로 목 놓아 아파했던 순간들도 있었죠. 그런데도 우리는 왜 그때의 고통도 행복도 모두 아련하게 기억할까요? 그건 아마 어느새 어른이 된 우리가 어떻게든 그 시절을 행복하게 남겨두려 애쓰기 때문일지도, 아니면 그 여름밤이 얼른 지나가길 간절히 바랬던 어릴 적 우리의 기도가 이제야 이뤄졌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옥주는 여린 목소리로 기도하던 그때의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지금도 어딘가에서 유난히 긴 여름을 보내고 있을 이 세상의 모든 옥주들의 기도가 이루어지길 기원하며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진행의 제로, 패널의 부단, 로즈, 아차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